So I see that, and I just received a beautiful letter from Kim Jong-un, and I think the relationship is very well, but I appreciated the letter. But I just received a beautiful letter from Kim Jong-un. I can't show you the letter, obviously, but it was a very personal, very warm, very nice letter. I appreciate it. Sure, I think it's entirely possible. I mean, it's really Kim Jong-un holds the key. 싱가포르 쪽으로 다시 돌려놓기 위한 김정은의 노력이죠, 지금. 김정은은 이런 우리를 지키는 사람이다. Can I ask when the US side was last in contact with Kim Jong-chol and Kim Yong-chol? And finally, when were the last direct contacts? Yeah, I'm not going to answer the question about the conversations with North Korea. We conduct our negotiations in private. 일 년 전 오늘 김정은 위원장은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비핵화 회담의 첫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오늘을 기념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희호 여사의 장례식에는 조문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조금 전 오후 5시 판문점을 통해서 조전과 조화를 우리 측에 전달해 왔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1년째 되는 날인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와 미국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만이 풀 수 있는 암호로 이 내용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명 850 태영호의 1급 비밀 그 네 번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영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입니다. 잠시 후면은 지금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한반도 평화 메시지도 내놓을 예정인데 사실 문 대통령 지금 유럽 순방 직전에 태공사님이 오슬로에 다녀오셨잖아요. 네. 어떤 일로 다녀오셨던 거였죠? 예, 오슬로라는 거는 이제 그 노르웨이 수도로서 국제 정치 외교 무대에서는 아주 잘 눈에 띄지 않는 곳이지만 네. 아주 상당히 특이한 곳입니다. 오슬로라고 하면 세계적으로 평화 중재의 그런 장소로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은 중동 네. 그 평화 프로세스도 이제 오슬로에서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오슬로라고 하면 그런 평화 중재자들이 가서 한번 좀 해보는 것이다. 이렇게 돼서 저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오슬로 방문해서 이번에 남북 관계 또 미북 관계를 이제 중재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안을 내놓으려고 가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하나는 제가 오슬로에 갔던 거는 오슬로에서 오슬로 자유 포럼이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거기서 오전 한 교시 이제 북한 인권 문제를 논해왔는데 제가 거기에 연사로 출연했습니다. 네, 그런데 연설자로. 예, 앵커님도 아시겠지만은 거기에는 인권 유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가서 연사로 나가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뭐 정치범 수용소에 간 적도 없고 그렇죠. 감옥에 간 적도 없고 매화범 받아보지 못한 이런 사회. 네. 저는 반대로 가해자 쪽에 있던 사람인데 네. 저를 와서 북한에 대한 인권 유린 상황을 좀 이야기해달라. 그래서 이제 제가 갔던 겁니다. 아니 근데 제가 전해 들은 얘기인데 네. 그 오슬로에서 그 행사하는 도중에 테러를 당할 뻔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제가 연설에서 이런 식으로 연설했습니다. 나는 북한에 있을 때 네. 직접 인권 유린 피해를 당한 당사자는 아니다. 네. 그러나
북한에서의 일반적으로 전체 2,500만 주민들 그 자체가 결국은 북한에서의 인권 피해 당사자다.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네. 하나는 북한이라는 나라는 전체 북한 주민들을 김일성과 김정일 그런 김씨 가문을 하느님처럼 받들어서 세습 통치를 유지하는 구조인데 결국은 유대교와 이제 기독교의 10계명을 본딴 당의 유일적 영독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통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결국은 이러한 것은 현 시대 21세기에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신정 왕조 국가다. 이걸 제가 한 가지 이야기했고 네. 다른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북한하면 사회주의 국가로 보는데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다. 왜 국가가 아니냐면 북한은 일체 세금제를 비롯해서 국가와 주민들 사이에 모든 금전 관계를 철저히 마비시켜 놓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관계는 노예와 노예주의 사이의 관계다. 이런 측면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런데 제 이야기를 들은 노르웨이 청년이 격분한 겁니다. 자기가 2018년에 북한을 방문해서 북한 집단 체조 이제 빛나는 조국을 비롯해서 북한을 보고 왔는데 자기가 본 북한은 사회주의 지상 낙원이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설정된 모습만 보고 온 거잖아요. 단기간 내에 그렇죠. 가서 북한을 봤기 때문에 이 청년이 이걸 확신하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화가 나서 호텔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밀크쉐이크 우유를 가지고 있다가 던져서 제가 이제 맞는데 그걸 제가 탁 얼굴에 맞는 순간에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김정남의 생각이 불쑥 나는 거예요. 아이고, 예. 그래서 야 이거 오늘 내가 이렇게 이게 끝나는구나 라는 이런 생각이 우유가 지금 쫙 떨어지는데 그게 뭔 줄 모르시는 상태에서, 모르는 상태에서 얼굴에 맞은 거예요? 얼굴에 맞았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불쑥 들고 그다음에 경호원들이 저를 급히 이동해서 이제 방에 가서 빨리 이거 씻어라. 그래서 씻는데 경찰이 제가 달려와서 화학물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이거 우리가 CCTV로 보니까 그 옆에서 밀크쉐이크 사서 대기하고 있다 뿌린 거다.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이 청년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공사님이 하자는 대로 형사고발 하겠는지 아니면 석방하겠는지 이렇게 저 의견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석방해야 된다. 구청장. 왜 석방해야 되는가 하면 나도 북한 제도의 피해자고 구청장도 결국은 북한의 세뇌 교육의 피해자고 내 본인 자신이 지난 시기에 바로 외국에서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정말 정직한 사람들을 그렇게 세뇌 교육시키는데 제가 가담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석방시키라 해서 즉시 석방되는 이런 해프닝도 하나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래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자, 이 태영호의 1급 비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싱가포르 회담 1년째 되는 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에 대한 의도에 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o I see that, and I just received a beautiful letter from Kim Jong-un, and I think the relationship is very well, but I appreciated the letter. But I just received a beautiful letter from Kim Jong-un. I can't show you the letter, obviously, but it was a very personal, very warm, very nice letter. I appreciate it. And we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together. Now I can confirm it because of the letter I got yesterday. And I think, I think that something will happen that's going to be very positive. And again, the letter he sent was a beautiful letter. It was a very warm letter. That's a very nice thing. And I don't say that out of naivete. I say that was a very nice letter. 자, 공사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까지 장기전 버티기 돌입 준비를 완벽하게 끝낸 것처럼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친서를 보냈어요. 이거는 버티기 입장에서 뭔가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뜻인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미 북한은 지금 장기전에 돌입했습니다. 단 김정은은 이렇게 장기적으로 돌입한 이 과정에서도 미국과의 협상판은 깨지 않고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 이게 김정은의 지금 생각인데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지금 6월 달까지 너무나 오랜 기간 지금 교착 상태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쯤에서는 김정은이는 적어도 친서 정도는 트럼프한테 보냄으로써 자신의 본인의 그런 우중은 협상을 깨려는 거 아니고 계속 트럼프에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자꾸 이렇게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노동신문 내용을 보니까 하노이 회담 얘기는 하나도 없고 오직
그 전에 있었던 1차 북미 정상회담 있지 않습니까? 예. 싱가포르 회담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늘어났더라고요. 예. 이것도 뭐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이미 판이 깨진 한화회담. 네. 쉽게 이야기하면 트럼프로부터 뒤통수 맞은 거지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언급하거나 상기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6월 12일 하노이 회담, 싱가포르 회담이 있은 지 1주년을 기념해서 북한 노동신문 1면에 정론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근데 북한에서 노동신문 1면에 정론이 나올 때는 거저 글이 나오는 거하고 그 글 옆에다가 액자를 칩니다. 테두리를 이렇게 둘 테두리를 친 거는 이건 정말 북한이 한동안 끌고 나가야 할 당 정책적 입장이니 모두 다 똑바로 학습해라라고 네. 할 때는 거기다가 이제 두 줄로 액자 테두리를 치는데 오늘 이 싱가포르 합의 1주년과 관련한 글에 아주 재미난 이야기들이 좀 많습니다. 네. 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현재 미국과 북한이 벌이고 있는 협상의 성격이 뭐냐 이걸 이번에 정립했습니다. 아하. 어떻게 정립했냐면 지금 현재 벌이고 있는 이런 협상은 강대국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점물을 네. 북한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이걸 못 가지게 하려고 하는 이런 대결전이다. 네. 결국은 강대국만 가지고 있는 독점을 이건 핵무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건 북한은 이건 허용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고 지난 1년간의 김정은의 업적을 쭉 언급했는데 김정은의 업적을 두 가지로 언급했습니다. 하나는 뭐 지금 물마나 대대손손 영원히 전쟁이 없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이런 환경을 김정은이가 만들었다. 아니 무슨 핵무기를 만들어서 갖고 있는데 어떻게 전쟁이 없는 평화 얘기를 언급할 수 있죠? 바로 그겁니다. 바로 전쟁을 영원히 막을 수 있는 전쟁 억제력을 핵무기를 김정은이가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없을 것이다. 그런 이게 논리로 또 김정은의 첫 번째 업적이고 두 번째 업적은 김정은이가 이번에 핵무기를 만들음으로써 북한은 강대국들과 동등한 지위에 올라섰다. 이렇게 이번 싱가포르 네. 합의 1주년을 이제 북한은 정립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1차, 2차 북미 정상회담 가운데 어게인 싱가포르 그러니까 1차 회담 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지금 그 심정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믿을 만한 원칙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보유국 욕심을 버리지 않는 이유 세 가지를 공사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3불 원칙. 네. 철떡같이 믿는 북한의 원칙입니다. 북한은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1원칙. 두 번째는 미국은 북한을 절대 공격할 수 없다라는 믿음. 네. 또 세 번째, 중국은 결국 북한 편을 들 수밖에 없다.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이 세 가지가 지금 북한 김정은을 버티는 힘이라고요. 예, 제가 오늘 이 채널 A에 오기 전에 이데일리 포럼에 가서 네. 예, 지금 현재 북한이 앞으로 은거하고 있는 세 가지 원칙이 뭐냐? 바로 이 세 가지 원칙이다. 그래서 이거 제가 3불 이제 원칙이라고 정립했는데 앞으로 북한은 이 3불 원칙에 기초해서 네. 남북 협상도 하고 미북 협상도 할 것입니다. 3불 원칙에 따라서 그러면은 지금 북한은 결국 변한 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결국은 북한은 아무것도 이제 변한 게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립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그리고 현재 핵을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로 협상을 진행하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북한은 노동신문에서 명백히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런 그 독점물을 계속 대국들만 가지고 있는 대국들과 네. 또 그 독점물을 차지하라는 평등을 요구하는 북한과의 싸움은 네.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아하. 이런 제재의 장기전 속에서 북한이 나갈 길은 오직 공격 정신과 자력갱생밖에 없다. 이렇게 오늘 김정은이가 이제 정립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노동신문 내용을 보면은 계속 그 싱가포르 회담에 대한 정론을 통해서 정의를 내리고 업적을 칭찬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갑자기 옛날 사람이 한 명이 등장해요.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과거 예전 사람 아닙니까? 근데 왜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이 왜 등장을 한 겁니까? 네, 북한은 며칠 전에 이제 강석주의 업적을 쭉 정립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업적은 뭔가 하면 외교 활동에서는 융통성이 있었지만 수령을 모시는가 자세에서는 강석주는 절대 융통성이나 양보를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걸 정립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시점에서 이 강석주를 내세우는가 하면 네. 이번에 김정은이가
하노이 회담에서 결렬되고 보니 강석주가 갑자기 강석주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내가 이번에 트럼프한테서 뒤통수를 맞지 않았겠는데 이게 첫 번째고 네. 다른 두 번째는 지금 북한은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기 때문에 통전부 대남 라인 또 외교 라인을 총체적인 점검에 다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정책적으로 어디서 빈틈이 생겼고 네. 왜 이렇게 하노이 회담에서 뒤통수를 맞을 수 있는 거를 예측하지 못했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정립을 끝내서 결국은 앞으로 김정은은 강석주처럼 하면 우리는 된다라는 걸 이제 북한의 외교 라인에게 강하게 심어주자인데 이제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공사님 얘기를 정리해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장기전에 버티기에 돌입해서 이미 버티기를 하고 있는 도중이지만 3차 북미 회담을 강력하게 지금 원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바로 이제 3차 북미 회담과 관련해서 김정은은 명백히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미국이 셈법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안 하겠다. 네. 그리고 앞으로 내가 3차 정상회담에 나갈 때는 문건에다 세팅된 문건을 넣고 거기에 북한 입장이 반영됐을 경우에만 나는 수표하겠다. 네. 결국은 나는 변하지 않겠으니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변하세요. 이 메시지를 지금 트럼프에게 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과연 그러면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미국이 셈법이 바뀔 것이냐 네. 아니면 지금과 같이 일괄 합의 단번 이행 이 원칙을 미국이 계속 끝까지 고수할 것이냐 네. 여기에 아주 가장 큰 초점이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2차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던 이유가 영변 핵시설 플러스 알파였잖아요. 미국이 네. 요구한 게 너희가 갖고 있는 핵시설 모르는 줄 알았지 이만큼 다 있잖아. 거기에 당황해서 이게 결렬이 된 건데 그럼 3차 북미 정상회담을 김정은이 그렇게 원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변 핵시설 플러스 알파에 대한 것은 뭔가 좀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점이 아주 지금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측면입니다. 하노이에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뭘 요구했는가 이걸 우리가 여기서 명백히 정립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북한의 핵 자산이라고 할 때 우리는 세 개의 캐터고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는 과거 핵, 네. 그러니까 핵을 만드는 데 필요했던 뭐 시설들 이런 과거의 핵이 있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현재 핵입니다. 네. 이미 만들어 놓은 핵. 아하. 그다음에 앞으로 이 핵을 더욱 고도화시킬 수 있는 미래 핵인데 네. 이 세 가지 캐터고리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것은 과거 핵입니다. 현재 핵은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과거 핵 자산, 내가 김정은이가 영변을 내놓겠으면 영변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 모든 과거 핵을 내놔라. 그러면 김정은이 요구한 대로 풀어줄게. 이거고 지금 북한은 딱 침묵딱 지키고 있는 게 뭔가 하면 과거 핵을 내놓을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요건데 요걸 가지고 미국의 간을 보려고 하는데 만일 트럼프와의 3차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현재 핵은 인정해주고 과거 핵만 없애는 거로 제재를 풀어준다면 북한도 여기에 응할 수 있는 이런 여지는 대단히 많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잠시만요. 방금 과거 핵을 없애는 조건으로 제재를 풀어준다는 말씀하셨는데 네. 그 말씀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북한을 옥죄고 있는 제재에 대해서 큰 선물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당연합니다. 이번에 프랑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에서 아주 애매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무슨 애매한 입장을 취했는가 하면 김정은이가 5가지 제재를 풀어달라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제일 중시한 거는 금강산과 이제 개성공단 재개 문제입니다. 거기에 맞바꿈을 내놓은 게 영변 핵시설인데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야 이거 영변 핵시설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니 5개를 다 해달라 이렇게 되는데 만약 북한이 앞으로 3차 정상회담에서 과거 핵에 속한 5개 핵시설을 풀어준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은 금강산, 개성 플러스 더 추가적인 제재를 줄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도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지금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북한 제재 그 변함없는 입장 그래서 할 수 없었던 일인 거잖아요. 근데 3차 북미 정상회담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문제가 선물로 북한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 과연 이제 어떤 등가물로 교환하겠는가 그렇죠. 이런 이제 문제를 지금 북한과 미국 사이 서로 간을 보고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대통령 재선입니다. 그러면 대통령 재선이라는 이런 정치적인 목적에
북핵 문제를 어떻게 정적 변수로 이용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단히 신경을 쓰고 있고 어느 시점에 3차 미북 정상회담을 열고 이 문제를 재선에 유리하게 써먹겠느냐. 네. 이걸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생각 중에 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김정은도 판을 깨지 않고 트럼프도 판을 깨지 않고 지금 그 시점 문제에서 무엇을 가지고 등가물로 교환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과거 핵보다 현재 핵이 더 무서운 거 아닌가요? 아주 옳게 지적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우리가 싱가포르 합의도 그렇고 4월 판문점 합의나 9월 평양 선언에서 가장 좀 아쉬웠던 점이 뭔가 하면 북한은 이미 2017년에 핵과 ICBM을 다 완성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미북 협상이든 남북 협상이든 그러한 협상의 초점은 가장 직접적인 위협으로 되고 있는 현재 핵을 어떻게 없애겠느냐. 그렇죠. 이 문제를 논의해야 되는데 남북 협상도 그렇고 미북 협상에서도 이 문제는 다 비켜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앞으로 이 문제만 계속 비켜갈 수 있다면 과거 핵이나 미래 핵 같은 거는 등가물로 바꿀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북한은 핵 보유국주의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견제해서 북한이 법리적으로 해석한 싱가포르 합의는 결국은 잠정적으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동북아시아에서 인정해 준 문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계속 북한은 가지고 가자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 개의 카테고리 과거 핵, 현재 핵, 미래 핵 중에 북한 현재 핵은 절대 포기할 생각 없고 이건 절대 대신 미래 핵과 과거 핵을 가지고 제재를 풀 수 있는 등가물로 이용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3차 북미 정상회담 지금 양쪽 북미 정상 양쪽이 다 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의 장본인으로 꼽혔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3차 회담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Sure, I think it's entirely possible. I mean, it's really Kim Jong-un holds the key. Well, we're ready when they are, so it's any time that they want us to go. 얘기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왜냐하면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일어나는 것도 놀라운데 거기에서 등가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해제까지도 검토될 수 있다. 아니 그런데 그럼 시기가 언제쯤 이게 좋을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좋은 시점이 대통령 재선 캠페인이 벌어지기 직전쯤에 이런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선거에 유리한 이슈로 만들겠다. 그렇죠.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6월에 한국에 오는데 그 전에라도 혹시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될 수 없을까? 혹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왔던 기회에 어떻게 하면 미북 정상회담이 좀 진행될 수 없겠느냐. 이렇게 아주 빨리 진행되었으면 그렇죠.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바라고 있죠, 사실. 트럼프나 김정은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변수를 자기 재선에 이용하러 가면 3차 이거 미북 정상회담을 빨리 하면 안 됩니다. 빨리 해서 거기서 그 어떤 딜을 맺으면 그것이 검증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계속 나가기 때문에 오래 끌고 나가면 재선을 때 가서 아니 결국 그런 3차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트럼프도 지금 당장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여러 번 이야기하는 게 협상은 뭐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걸 뭔가 하면 재선 시점에 거의 다 가서 캠페인에 들어가기 전에 그 어떤 딜을 맺어놓고 그 딜 자체를 미 국민들에게 계속 홍보용으로 써먹을 수 있고 아직 그것이 실천에 옮겨지느냐 안 옮겨지느냐 이걸 검증할 수 있는 시기는 건너뛰어서 재선에 들어간다. 이런 시점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그 전시 효과라고 하죠. 그렇죠. 이벤트성 전시 효과의 속칭 약발이라고 하면 좀 너무 속된 표현인가요? 그게 가장 셀 때 그때 이용해서 재선의 이슈로 이용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금의 북핵 협상은 지난 30년간의 게임을 보면 항상 어떤 패턴을 이제 넘어왔는가 하면 북한의 패턴은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에서는 4년이나 5년을 주기로 대통령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대통령이 바뀌는 걸 이용해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아주 애매모호한 원칙적 합의를 맺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칙적 합의를 맺고 한 1년 지나죠. 그러면 한 2, 3년 동안은 그 합의문에 대한 해석 문제를 넣고 네. 다툽니다. 그래서 네. 서로 다른 해석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3년, 4년 이렇게 되면 결국은 벌어지게 됩니다. 벌어지게 네. 되면 상대방이 잘못했다가 거기다가 책임을 전가하고 판을 깹니다. 네. 그렇게 되면 또 새 정부가 올라가면 전번 정부하고는 안 되니 이번에 새롭게 또 해봅시다 해서 새 합의를 또 맺습니다. 이런 패턴으로 계속 간 거니까 지금 북한도 트럼프하고 이런 패턴으로 가면 트럼프 임기 기간의 4년은 결국은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4년을 보는 겁니다. 예. 아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북한 이슈를 가지고 특히 3차 북미 정상회담 이슈를 가지고 재선에 아주 요긴하게 써먹을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시점을 지금 노리고 있죠. 김정은 위원장도 역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가장 큰 관심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김정은 평전이 출간이 됐습니다. 이 애나 파이필드라고요. 워싱턴 포스트 베이징 지국장 기자인데 예.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정은 위원장이요. 트럼프의 대통령 재선 여부가 너무 궁금해서 미국에 있는 한국인 점쟁이에게 의뢰를 해서 점을 봤다. 이런 이야기가 그 저서에 담겼다는 얘기가 전해졌거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점을 보나요? 저는 저 같은 사람은 네. 그건 절대 북한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저는 일이라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물론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없지만은 네. 북한 사람들은 미신에 대한 그 믿음, 미신 활동은 대단히 북한에서 많습니다. 뭐 숨겨진 점쟁이들도 있고 이런 건 하고 있는데 김정은이라 같은 그런 이제 북한의 최고 영도자가 밑에다가 점괘를 좀 봐달라 이런 거는 있을 수도 없고 밑에 사람이 그런 걸 해보자고 김정은한테 제의도 할 수 없고 저는 그러한 보도들을 보면서 이건 좀 지나친 그런 이제 좀 지어내거나 억측이 좀 섞여 있다. 좀 억측이 섞인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수님 좀 외람된 질문인 것 같지만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점 많이 보거든요. 공개적으로 안 봐서 그렇지. 근데 뭐 같은 또 우리 한국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북한에서도 그럴 것 같은데. 김씨 일가는 이걸 항상 중시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아무리 자기하고 매일 술 같이 먹고 같이 다니는 그런 측근이라고 해도 측근이 항상 자기를 하느님처럼 바라보길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항상 김씨 일가는요? 김씨 일가는 항상 그러는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가장 가까운 측근에게 야 점괘 좀 봐 이렇게 했다면 그 사람이 그러면 김정은을 하느님처럼 바라볼까요? 그러니까 김정은도 대단히 그 영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오판은 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 근데 제가 너무 북한 미국 얘기만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우리나라 얘기를 까먹었습니다. 깜빡했는데 아니 트럼프 대통령만 북한 이슈를 가지고서는 재선에 뭐 이용하고 싶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대북 관계에 엄청난 노력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뭐 좀 선물을 좀 보여줄 만한 남북 정상회담의 그런 가능성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완전히 지금 우선순위에서 완전히 밀려난 건가요, 그러면? 그 하노이 회담 결론을 통해서 북한이 찾은 것은 결국은 미북 비핵 협상이라든가 또 남북 관계에서 제일 북한이 바라고 있는 개성이나 금강산 해제의 칼자루는 누가 쥐고 있느냐? 결국은 트럼프 손에 쥐고져 있다라는 걸 이제 북한은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미국과 직접 협상해서 이 문제를 이제 푼다. 이런 도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참 우리 한반도 문제이고 뭐 모든 게 우리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조금 더 중재자 또 실제로는 원래 당사자까지 얘기가 막 나오지 않았습니까? 조금 자꾸 주변으로 우리가 밀려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대북 문제에 대해서. 지금 그 대북 정책에서 제가 약간 좀 이건 좀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뭔가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좀 이거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 또 남북관계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주인이다. 뭐 때문에 우리가 미국 말을 들어야 되니까 좀 더 우리가 이 문제를 자주적으로 하고 북한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좀 더 확대하자. 그래야 우리가 주인이 돼서 결국은 운전자도 촉진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한 것이 과연 북한에게 먹혀 들어가겠느냐. 북한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미국에게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데 네. 북한도 이건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의 핵을 완성한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국제 대북 제재 공조의 이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북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마치도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우리가 자체로 미국이나 국제 공동체의 우상와는 달리 우리 민족 자체의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이런 인상을 준다면 북한은 어떻게 생각? 신뢰를 안 하는 겁니다. 야, 이거 할 수도 없으면서 계속 한다고 이러네.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신뢰 위기를 겪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소식이 또 북한으로부터 들려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요, 이희호 여사의 장례식에 조문단을 보낼 것으로 대부분이 예측을 했었는데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조문단을 보내지 않았어요. 결국엔 대신 여동생인 김여정을 통해서 판문점에서 조의문, 조화까지 전달을 했다. 오후 5시에 전달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 저희가 아직 영상은 지금 현장 영상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원래 사실 우리 남북 정상회담도 진행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의리는 좀 지킬 줄 알았는데. 저는 아주 다르게 좀 해석합니다. 그래요? 김정은으로서는 자기가 지킬 수 있는 의리는 최대한 지켰다. 이 정도 수준. 예. 왜 그러는가 하면 이번에 자기 여동생을 내보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자기 아버지 김정일이가 사망했을 때 결국은 이호 여사가 가서 이제 조문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인간과 인간, 집안과 집안끼리 관계에서 놓고 보면 결국은 자기는 최고 존엄이니까 내려올 수 없고 누가를 보내야 가장 크게 우리를 지킨 겁니까? 집안에서 가족을 보내야 결국은 뭐 이렇게까지 말할 수 없지만은 김일성 집안과 김대중 집안 간의 대통령 집안 간의 의리는 이제 보장된다. 이걸 김정은은 많이 할 수 있고, 그러나 왜 판문점에 와서 멈춰섰느냐? 네. 넘어와서 뭐 그러니까 기왕 온 거 그러면 조금만 왔다 현실적으로 보세요. 네. 평양에서 판문점까지 오는 거리보다 판문점에서 서울까지 오는 훨씬 거리가 가깝죠. 훨씬 가깝습니다. 예. 와서 간단히 이야기하고 인사 한 번만 하고 인사 한번 하고 예. 그리고 돌아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판문점을 넘어서지 못했는가 하면 네. 일단 넘어서면 김여정이가 혼자 오겠습니까? 혼자 하지 않고 대남 라인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지금 제일 궁금한 게 뭐냐? 야, 김영철 어디 갔나? 포스트 그렇죠. 김영철 이후에 뭐 김영철은 건재했지만 네. 앞으로 북한이 대남 라인을 어떻게 짤 것이냐? 이게 가장 우리로서는 궁금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북한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패를 보여줄 수는 없는 여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뭔가 하면 이걸 통해서 한국 정부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자. 네. 지금 우리는 트럼프한테다가 친서를 보냈어. 네. 그리고 판문점은 넘어 안 가고 결국은 조문과 조화만 넘겨보내. 그럼 앞으로도 뭐냐? 지금 네. 현 시점에서 남과 북이 사람과 사람이 인간 접촉이 이래서 말을 섞을 일이 없다. 이겁니다. 네. 혹시 진짜 조문만 왔을까요? 김여정을 통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의 어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또는 남북 정상회담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어떤 메시지 전달 가능성도 혹시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해봤거든요, 저는. 북한은 뭐 좀 우리가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네. 북한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람이 사망하면 이거 장례식입니다. 네. 그러면 이 장례식장은 그야말로 저희를 표현한 이런 네. 걸 해야지 거기에 정치를 섞어서 네. 뭐 남북관계요 뭐 이거는 덜에 죄송합니다. 맞지 않는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네. 수도 있습니다. 오직 추모와 조문에 그렇죠. 오직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뭐 최근에 강제 노역설에 시달렸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보란 듯이 뭐 모습도 드러냈고, 근신설에 시달렸던 김여정은 더욱 위상이 높아진 그런 상태로 확인이 또 됐고요. 그런데 지금 세계 언론이 가장 안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이 김혁철이에요. 바로 김혁철. 한 언론 매체가 뭐 처형됐다라고 보도를 했다가 또 CNN이 아니다, 처형된 건 아니고 지금 뭐 처형설만 있었지 사람이 있다, 뭐 이런
말이 나왔어요. 네. 김혁철 어떻게 예상하셨었어요? 저같이 북한 외교 라인에 있다가 온 이제 사람으로서 생각하는 거는 김혁철은 처형된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만일 이번 사건을 가지고 김정은이가 김혁철을 처형했다면 결국은 김정은이가 모든 걸 다 결제하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김정은이가 몸을 담궈 가지고 한 일인데 네. 이건 뭐 공개적으로 희생양을 하나 희생시키는 격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형은 아니고 지금 현재 북한은 대남 라인이든 결국 외교 라인이든 전반적으로 모든 정책적 사항을 점검하고 새로 판을 짜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김혁철 정도는 내부에서 비판도 하고 북한이 이런 겁니다. 뭐 잘했든 못했든 결국은 수령이 뒤통수를 맞았기 때문에 다 이건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제가 나서서 이제 총대를 매는 같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제 조만간에 김혁철이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따뜻하게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를 만드는 중재자로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오슬로 포럼에 초청해 주신 것에 특별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은 노르웨이를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부릅니다. 직접 와보니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평화로운 일상과 다양성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 자연과 사람의 아름다운 조화가 노르웨이의 또 다른 이름인 것 같습니다. 오슬로 곳곳에서 2019년 유럽 환경수도의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친환경 대중교통과 사회통합정책 등 사람 중심 도시를 만들기 위한 오슬로의 노력에서 많은 영감을 얻습니다. 오늘 인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한 지성의 산실 오슬로 대학에서 노르웨이 미래를 이끌어갈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아주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슬로 대학에 개설된 한국학 강좌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노르웨이와 북유럽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겸손과 배려, 평등을 강조하는 얀테의 법칙은 과도한 경쟁에 지친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구전으로 전해주는 평범한. 자, 이 시간 현재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한반도 평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저희가 앞부분에 지금 잠시 함께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아까 태영호 공사께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노르웨이 오슬로라는 도시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 특히 경쟁과 갈등을 극복하는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재자로서의 이미지가 강한 도시다. 이 부분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강조를 해주셨고요. 또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사회 시스템과도 굉장히 벤치마킹하거나 좀 배워올 부분이 많은 그런 도시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로움 그리고 일상의 다양성이 존재하는 도시다. 그리고 환경수도, 친환경, 특히 사회 통합 정책의 사람 중심의 도시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연설 앞부분에 강조를 하면서 이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에서 평화와 관련된 이제 기조 연설 강연을 시작을 했습니다. 앞부분에 이 태공사님께서 이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오슬로는 중재자, 평화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도시다 했는데 역시 문재인 대통령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 이제 노벨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 노벨상을 노르웨이와 스웨덴 두 곳에서 수여하는데 바로 평화상을 이제 그렇죠. 오슬로에서 이제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오슬로는 전 세계적으로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네. 그런 이제 피스메이킹 도시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북유럽 순방에 대해서 큰 확실한 테마가 없는 상태에서 간 게 아니냐는 야당의 비판이 있기도 했지만 사실 지금 이렇게 3차 북미 정상회담의 논의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요. 또 오늘 마침 의미 있는 6월 12일 아닙니까? 네. 싱가포르 회담 1주년이고 이런 날에 맞춰서 또
평화의 도시 오슬로에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약간 애둘러서 우리 정부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의지를 알리는 그런 또 수단이 될 수도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방금 문재인 대통령님의 연설을 우리가 보았는데, 우선 첫째로 문재인 대통령님의 지금 인상을 보시면 대단히 진정성이 있어 보입니다. 많이 좀 피곤해 보여요. 네, 제가 본 인상은 일국의 그런 대통령이라는 그런 날카로운 인성보다도 진정성을 가지고 무엇인가 일으켜보려는 동네 이제 아저씨 그런 이제 인상이 저는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제 남북 협상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평화 이런 걸 만들어 가자면 북한에도 진정성을 가지고 저는 이제 우리 대통령님이나 우리 정부가 접근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만약에 3차 미북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고 북한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과거 핵 또는 미래 핵을 등가물로 주는 조건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만 해제가 된다면 우리 정부로서도 북한과 더 이상의 어떤 지원과 교류를 할 수 있는 큰 물꼬가 터지는 셈 아닐까요? 그것이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경계해야 될 예, 그렇죠. 우리는 아직도 이 안전지대에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3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그런 식의 스몰딜이 나온다면 결국은 북한의 숨통을 열어주게 될 것이고 우리는 영원히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북한은 만일 경우를 이렇게 생각해서 3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아무런 합의도 나오지 않을 것도 계산해서 지금 장기전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도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장기전에 대비한 좀 긴 긴 호흡을 가지고 이 문제를 이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방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2대1 포럼에서도 한 것처럼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은 지금 한반도의 상황에 대해서 위기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한반도는 지금 위기에 와 있다. 외부에서는요? 아니, 우리 한국에서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한반도는 지금 위기 상황. 그렇죠. 북핵 위기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저는 이 위기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위기라는 표현은 아주 단기간 내에 만약 국가의 견제에서는 국가의 전망과 관련한 정말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국가가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시점에 도달했을 때 위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과 ICBM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주식시장에 여동치거나 편의점에서 갑자기 라면이라든가 이런 거 사재기 치거나 또 국민들이 일반적인 국민들로서는 북핵 문제가 그렇게 몸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위기라는 표현을 계속 이 정치권에서 쓰면 어떤 현상이 나냐면 듣는 사람으로서는 위기라는 걸 들었을 때 결국은 이렇게 위기가 나왔으면 행동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인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둘로 나눠졌어요. 한 판은 끝까지 제재로 장기전으로 가야 된다는 파와 그게 아니라 빨리 뭘 주고 협력하고 해서 빨리 북핵을 폐기시켜야 된다. 이러면 위기라는 표현이 뒤따르면 듣는 사람은 그럼 무슨 행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은 남북경협 핵을 가지고 북한과 경제협력도 하고 뭘 주기도 하고 해야 된다는 쪽으로 여론이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라는 표현 쓰는 것 자체를 우리가 상당히 주의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기 상황은 아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하노이 회담 앞두고 우리가 그렇게 분석하고 우려했던 나쁜 협상 결과 이야기를 3차 미북 정상회담 때도 또 우리가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같습니다. 나쁜 합의, 나쁜 협상보다도 차라리 그러한 협상이나 합의는 없는 것이 더 낫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북핵 문제 얘기하면은 정말 명석한 사람들 그리고 경험 많은 외교관들이 몇십 년 동안 지금 이야기를 하고 머리를 짜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글쎄요. 오늘 오슬로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6월 12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까지 보냈습니다. 거기다가 이희호 여사에게 김여정이 이 조문과 조화를 들고 판문점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이 한반도에서 정말 의미 있는 일들이 동시에 벌어진 날입니다. 이 내용을 태영호 공사님과 함께 저희가
코드명 850 태영호의 1급 비밀 4번째 시간으로 짧게 풀어봤습니다. 궁금한 게 더 많은데요. 끝나고 다시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